세상에 아무리 제 아들이 귀하다지만 어떻게 며느리 될 아이의 얼굴에 대고 돈 봉투를 집어 던질 수가 있을까요?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그 착한 아이가 꼿꼿하게 자존심을 지키니까 이번엔 차가운 얼음물을 그대로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기막힌 사연의 시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살을 에이는 듯한 굵은 빗방울이 동수의 구분 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예순을 바라보는 사내 동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굳게 닫힌 낡은 사무실 철문이 보였고 그 문 앞에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채권자들이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누군가 동수의 젖은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흔들었다. 턱끝까지 차오르는 굴욕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동수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물며 눈을 감았다. 혀끝에서 비릿한 쇠맛이 번졌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의 조각은 갑작스럽게 스위치가 꺼지듯 사라지고 동수는 눈을 번쩍 떴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식은땀을 거친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그는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천천히 골랐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방금 전에 지옥 같은 빗속이 아니었다. 비좁지만 따뜻한 주황색 조명이 비추는 거실.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평온한 저녁 식탁이었다. 동수는 멍한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식탁 건너편에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딸 유나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외모의 청년 현우가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은 채 동수와 아내 영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유나를 평생 아끼고 지켜주겠노라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그 순간 동수의 메마른 눈가에 뜨거운 열기가 차올랐다. 그는 곁에 앉은 아내 영자와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영자 역시 앞치마 끝자락으로 눈가를 훔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동수의 시선이 유나의 환한 얼굴에 머물자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20년 전의 기억이 다시금 밀려왔다. 병원에 차가운 중환자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에서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동수의 옷깃을 부여잡던 친구 진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피를 토하듯 절절하게 자신의 어린 딸 유나를 부탁한다며 눈을 감지 못하던 친구. 그날 동수는 진우의 차가워진 손을 맞잡으며 다짐했었다. 이 아이를 내 피부티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내 목숨을 바쳐 지켜내겠다고 말이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고 피덩이 같던 유나는 어느새 동수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로 자라났다. 유나는 자신을 거둬준 양부모에게 보답하겠다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매달 첫 월급부터 지금까지 가족의 생계를 묵묵히 돕고 있었다. 그런 유나가 이제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하니 동수로서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롭고 따뜻했던 식탁의 공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거실 한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앉아있던 동수의 친아들 민재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식탁으로 다가왔다.
민재는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숟가락과 식탁이 부딪히며 만들어낸 날카로운 마찰음이 좁은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민재를 향했다. 민재의 입술이 비틀리며 가시도 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부모님이 누나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줄여가면서까지 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을 위해 왜 우리 가족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쏟아 부어야 하냐는 민재의 날카로운 원망이 좁은 거실을 잔인하게 찢어놓았다. 영자가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재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치며 꾸짖었다. 감히 누나에게 무슨 망발이냐며 분노하는 어머니의 손길을 쳐낸 민재는 도끼 어린 눈으로 유나를 노려보았다. 유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고 현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동수는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민재의 이름을 불렀다. 당장 누나에게 사과하라는 아버지의 엄한 호령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을 긁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젖힌 뒤 어두운 밤거리로 사라졌다. 거칠게 닫힌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와 식탁 위를 맴돌았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유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현우를 배웅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앞까지 걸어 나왔다. 현우는 유나의 좁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민재의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다정하게 위로했다. 유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현우를 채 태워보냈다. 멀어지는 현우의 자동차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유나는 묵직한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렸다.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스으산했다. 아파트 화단에 낡은 가로등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유나의 발걸음이 굳은 듯 멈춰 섰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뒤편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각지대에 누군가 서 있었다. 짙고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하고 촌스러운 호피무늬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었다. 여자의 주변에서는 코를 찌를 듯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밀려왔다. 여자는 유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소름 끼치도록 느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여자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먹잇감을 노려온 탐욕스러운 짐승의 그것과 같았다. 유나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유나의 본능은 그 여자가 자신과 지독하게 얽힌 결코 마주쳐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20년 전 종적을 감췄던 친어머니 화자가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을 노려 그녀의 삶을 다시 시궁창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지옥에서 걸어 나온 참이었다. 어둠 속에서 여자가 유나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다. 유나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폭풍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던 화려한 호피무늬 코트의 여자는 더 이상 윤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느릿한 미소를 거두고는 마치 밤안개 속으로 녹아들듯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여자가 남기고 간 싸구려 향수 냄새와 뱀처럼 끈적한 눈빛은 유나의 영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본능적인 공포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을 말아주며 서둘러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불길한 예감이 등덜미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로부터 며칠 뒤 부모님과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갔던 민재는 동네 후미진 편의점 앞 파라솔에 혼자 앉아 캔 맥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아파트를 팔아 유나의 신혼집 전세금에 보탠다는 사실은 민재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놓았다. 핏줄도 아닌 누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박탈감에 사로잡혀 입술을 지식이고 있을 때 짙은 화장을 한 중년 여성이 그의 맞은편 빈 의자를 조용히 끌어당겨 앉았다. 며칠 전 유나를 지켜보던 바로 그 여자 화자였다. 화자는 가증스러운 동정심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긴 채 유나의 친아버지인 진우를 아는 오랜 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민재의 상처난 마음을 파고드는 독서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수와 영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인지 조롱했다. 친아들의 장래는 내팽개친 채 죽은 친구의 딸에게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것은 세상 천지에 없는 미친 짓이라고 부추겼다. 유나가 겉으로는 착한 딸 행세를 하며 양부모의 환심을 사고 있지만 속으로는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 한다는 화자의 거짓된 속삭임은 민재의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내 부모는 널 버린 거라는 화자의 결정적인 한마디에 민재의 두 눈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성을 잃은 민재는 빈 맥주캔을 바닥으로 거칠게 내던진 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화자는 멀어지는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녀가 뿌린 도끼 어린 씨앗이 마침내 가장 연약한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며칠 만에 민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는 묘한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흘렀다. 어머니 영자는 버럭 화를 내는 대신 아들을 달래기 위해 민재가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한가득 차려놓고 밥상으로 그를 이끌었다. 동수 역시 신문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할 뿐 아들의 반항을 덮어주려 애썼다. 유나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민재의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꾹꾹 눌러 담았다. 하지만 식탁에 마주 앉은 민재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영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밥부터 먹으라며 고기 한 점을 그의 밥 위에 올려놓으려는 찰나였다. 민재의 손이 식탁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렸다. 뜨거운 갈비찜이 담겨있던 무거운 도자기 그릇이 허공을 날아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짙은 갈색의 뜨거운 국물과 고기 덩어리들이 사방으로 흉측하게 튀어올랐다. 파편이 흩어지는 이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집안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경악한 영자가 비틀거리며 물러섰고 유나는 굳어버린 채 숨을 삼켰다. 분노로 이성을 상실한 민재가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유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짜 딸이 우리 집안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내 부모의 집을 팔아서 내 시집갈 미천을 챙기니 속이 시원하냐며 악을 쓰는 민재의 목소리는 거실 벽을 때리고 튕겨나갔다. 참다 못한 동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수의 크고 거친 손바닥이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고 민재의 뺨에 매서운 일격을 가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마찰음이 좁은 거실을 무겁게 울렸다. 민재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동수의 손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동수가 당장 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호통을 쳤지만 민재는 도끼가 서린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민재는 입가에 번진 붉은 핏물과 눈물을 등 뒤로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다. 그는 아버지가 진짜 아들인 자신을 버리고 저 근본도 없는 고아를 선택했다며 절망 섞인 비수를 꽂았다. 더 이상 이 쓰레기 같은 집에 미련이 없다는 모진 말을 남긴 채 민재는 뒤로 돌아서 현관으로 돌진했다. 현관문이 문틀이 부서질 듯 험악하게 닫히며 묵직한 진동을 남겼다. 바닥에 주저앉은 영자는 엎어진 반찬통을 부여잡고 오열했고 윤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흩어진 밥알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동수는 가슴을 움켜쥔 채 굳게 닫힌 현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묶여있던 끈이 속절없이 끊어져 내리고 있었다. 자정이 훌쩍 넘은 깊은 새벽이었다. 거실에는 불이 꺼진 채 동수와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소파에 기대어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유나 역시 방문을 닫고 침대에 웅크린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때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전화기가 고요한 새벽의 정막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며 울기 시작했다. 마치 죽음의 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벨소리에 동수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든 동수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라는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수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들 민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하반신이 심각하게 짓눌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절망적인 선고가 이어졌다. 수화기를 쥔 동수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전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다리에 힘이 풀린 동수는 거실 바닥으로 짐승처럼 허물어졌다. 영자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새벽의 어둠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화자가 쏘아 올린 독화살이 마침내 평범했던 한 가족의 심장부를 정확하게 꿰뚫은 것이었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달려간 대학병원 응급실은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아수라장 같은 병원 복도 한 구석에서 영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동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피 묻은 민재의 운동화 한 짝을 부여잡은 채 수술실에 붉은 불빛만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응급수술은 장장 8시간 동안 이어졌다.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나와 마스크를 벗어내리자 동수와 영자는 의사의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다. 의사는 참담한 표정으로 민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하반신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 그 순간 영자의 두 다리가 힘없이 꺾이며 복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동수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음을 삼켰다. 유나는 피기가 가신 얼굴로 수술실 문에 기대어 서서 하얗게 질린 입술을 지식이고 있었다. 동생을 향한 죄책감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결혼 준비로 돈을 쓰지 않았더라면 민재가 어긋나서 오토바이를 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자책이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몇 시간 뒤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민재를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가족들에게 또 다른 재앙이 닥쳐왔다. 원무과 직원이 다가와 내민 수술비와 입원비 청구서는 동수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이미 유나의 신혼집 전세금으로 묶여 있었고 낡은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려 해도 당장 현금을 융통할 길이 없었다. 동수의 거친 손이 덜덜 떨리며 얇은 종이를 구겨 쥐었다. 유나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려 병원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현우와 함께 준비했던 결혼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다. 평생 자신을 친딸처럼 걷어준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을 누나라 부르며 따랐던 동생 민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미래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현우에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유나는 흔들림 없이 수술비 전액을 결제했다. 하지만 병원의 차가운 복도로 돌아온 유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악몽의 재림이었다. 중환자실 앞 복도 끝에서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싸구려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며칠 전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마주쳤던 호피 무늬 코트의 여자 화자였다. 화자는 짙은 립스틱을 칠한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동수와 영자 앞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화자는 짐짓 과장된 목소리로 안타까움을 표하며 눈물 찢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동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남의 핏줄인 내 딸 유나의 피를 빨아먹고 호의호식하더니 결국 당신 친자식은 하늘의 벌을 받아 저 꼴이 난 게 아니냐는 저주 섞인 폭언이었다. 이성을 잃은 영자가 화자의 머리채라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화자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영자를 매몰차게 밀쳐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영자를 부축하려던 동수의 눈빛에 살기가 돌았다. 동수가 주먹을 부르쥐고 일어서려 하자 화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동수의 가슴팍에 거칠게 집어던졌다. 유나의 친모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과거 진우와 찍은 낡은 사진이었다. 화자는 유나가 곧 부잣집 아들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결혼을 볼모로 잡고 동수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낼 작정이었다. 키워준 은혜는 개뿔이고 내 배 아파 낳은 딸이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데 왜 당신들이 유세냐며 핏대를 세운 화자는 동수의 뺨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날렸다. 매서운 마찰음과 함께 동수의 고개가 돌아갔다. 평생 구분등으로 살아온 선량한 아버지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괴물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때 원무과에서 돌아오던 유나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유나의 눈동자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유나는 다른 박질쳐 화자와 동수 사이를 가로막아 섰다. 그리고는
화자의 손목을 뼈가 부서질 듯 강하게 낚아챘다. 화자가 당황하여 손을 빼내려 했지만 유나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유나는 화자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다. 20년 전 자신과 아버지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도망간 여자를 향한 뼛속 깊은 증오만이 서려 있었다. 유나는 화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비상계단 쪽으로 밀어붙였다. 무거운 방화문이 닫히고 서늘한 시멘트 벽면에 비상계단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화자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유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화자의 화려한 코트 깃을 틀어주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거나 원망하는 대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화자에게 원하는 것이 얼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부잣집 시댁에 쳐들어가 분탕질을 쳐서 내 결혼을 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돈을 뜯어낼 속셈일 테니 얼마면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주겠냐는 유나의 직구에 화자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화자는 콧방울을 벌렁거리며 유나의 뺨을 쓰다듬으려 했다. 핏줄이 당기긴 하는 모양이라며 비아냥거리던 그녀는 터무니없는 숫자를 유나의 귓가에 속삭였다. 민재의 병원비로 전 재산을 털어넣은 동순에 가족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이었다. 화자는 만약 그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내일 당장 내 시어머니가 될 여자를 찾아가 내 양부모의 빚더미와 내 동생의 병신 같은 꼴, 그리고 내 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해 주겠다며 협박했다. 유나는 혐오감에 치를 떨며 화자의 손을 쳐냈다. 화자는 유유히 비상계단을 빠져나갔고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만이 계단실을 울렸다. 홀로 남은 유나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동생의 수술비로 모아둔 돈은 바닥났고 양부모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으며 이젠 친모라는 괴물까지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어두운 비상계단 구석에서 유나는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쥔 채 숨죽여 오열했다. 현우의 따뜻한 미소와 동수에 거칠지만 다정한 손길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결코 이 지옥 같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그림자는 이미 유나의 발목을 깊게 집어삼키고 있었다. 민재의 수술비로 인해 유나의 결혼 자금마저 모두 바닥나버린 동수의 집안은 문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하반신이 마비될 위기에 처한 아들의 재활 치료비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자가 요구한 천문학적인 합의금은 동수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20년 전 유나를 버리고 떠난 화자가 언제 현우의 집안에 나타나 혼사를 망치고 유나의 인생을 시궁창으로 끌어내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동수의 굽은 등을 더욱 짓눌렀다. 동수는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사으며 전 재산이 묶여있는 낡은 아파트 전세금을 빼내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집을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절망에 빠진 동수에게 마지막 희망은 그가 20년 가까이 동업하며 친형제처럼 믿고 의지해온 친구 태진뿐이었다. 태진은 동수와 함께 조그만 여행사를 꾸려오며 동수의 성실함에 기대어
사업을 키워왔고 동수는 태진의 수완을 믿으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다. 동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진을 찾아갔다. 허름한 선술집에서 마주 앉은 동수는 태진의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민재의 상황과 화자의 협박을 털어놓았다. 동수는 여행사에 투자한 자신의 지분을 조금만 빼달라고, 아니면 아파트 전세금이 빠질 때까지만이라도 돈을 빌려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태진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영업 후 한숨을 내쉬며 소주잔을 비워내더니 동수의 손을 마주 잡으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당장 현금 융통이 어려우니 동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잠시 맡겨주면 제2금융권을 통해서라도 급전을 마련해 주겠다는 태진의 말에 동수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태진의 두 눈에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동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유나의 예비 시어머니 명자가 동수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동수와 영자는 어떻게든 초라한 집안 형편을 감추고 명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새벽부터 대청소를 하고 낡은 소파를 정성껏 닦아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반듯하게 키운 딸 유나를 떳떳하게 시집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영자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둔 귀한 식재료들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을 장만하며 거친 손을 쉼없이 움직였다. 오후 무렵 화려한 명품 코트를 걸치고 날카로운 눈매를 번뜩이는 명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낡고 비좁은 아파트 거실을 훑으며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냈다. 퀴퀴한 곰팡내라도 맡은 양 코끝을 찡그리는 명자를 보며 영자는 주눅이 들었지만 애써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가장 상석으로 안내했다. 동수 역시 굽은 허리를 조아리며 깍듯이 인사를 건넸고 유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찻잔을 내왔다. 명자는 찻잔에 입도 대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유나의 혼수 문제와 신혼집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현우가 이미 집을 마련했으니 혼수는 유나 쪽에서 알아서 최고급으로 채워 넣으라는 명자의 고압적인 태도에 동수와 영자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진땀을 흘렸다. 민재의 병원비 때문에 혼수 자금이 바닥났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기에 부부는 그저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무조건 맞춰보겠노라 대답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거친 쇳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어 젖혀졌다. 험악한 인상에 건장한 사내들이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로 거실로 들이닥쳤다. 평화롭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사내들 중 가장 체격이 큰 남자가 구겨진 서류를 거칠게 흔들어 보이며 소리쳤다. 동수가 태진의 보증을 서고 사채를 끌어다 쓴 혐의로 이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다. 동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혼비백산하여 사내들을 가로막아 섰다. 태진이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도장을 맡긴 것뿐이라며 울부짖는 동수를 사내들은 짐승처럼 거칠게 밀쳐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동수를 부축하려던 영자는 비명을 질렀고 유나는 사색이 되어 뛰어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사내들은 흙발로 거실을 짓밟으며 무자비하게 돌아다녔다. 그들의 손에는 피보다 붉은 압류 딱지가 무더기로 들려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위에 낡은 냉장고 문짝에
영자가 애지중지 닦아놓은 거실 소파 위에 심지어 명자가 앉아있던 식탁 한 구석에도 섬뜩하고 붉은 종이가 찰싹찰싹 달라붙기 시작했다. 붉은 딱지가 붙을 때마다 동수의 억장이 함께 찢어지는 듯했다. 영자가 정성스레 차려놓은 찻잔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사내들은 동수의 집안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태진은 동수의 인감도장과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쓴 뒤 여행사 자금마저 모조리 챙겨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이었다. 평생을 형제처럼 믿었던 친구의 배신은 동수를 철저하게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명자는 이 끔찍하고 아수라장 같은 광경을 얼어붙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졌다. 명자는 서둘러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채 업자들에게 짓밟히고 붉은 딱지로 도배된 집안,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동수와 영자의 모습은 명자에게는 상종 못할 끔찍한 시궁창이나 다름없었다. 유나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명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명자는 유나를 벌레 보듯 매몰차게 노려보았다. 명자는 차갑게 돌아서며 근본도 없는 빚쟁이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장가보낼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다. 당신 같은 쓰레기 집안과는 오늘부로 끝이라는 명자의 매서운 일갈이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명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흑발 자국이 선명한 현관문을 빠져나갔다. 바닥에 엎드린 동수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자책하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영자의 통곡 소리가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유나는 산산조각난 찻잔 파편 위로 무릎을 꿇은 채 멀어지는 명자의 발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삼켰다.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친모의 저주,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멸시가 한꺼번에 몰아치며 동수의 가족을 완벽하게 부수어버린 날이었다. 명자가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유나의 집을 경멸에 찬 눈빛으로 쏘아보며 떠난 지 며칠이 지났다. 동수의 집안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처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낡은 텔레비전과 냉장고, 심지어 영자가 아끼던 재봉틀에까지 붙은 시뻘건 압류 딱지들은 가족들의 숨통을 조이는 저승사자의 부적과도 같았다. 동수는 태진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그는 이미 여행사 자금과 동수의 이름으로 밀린 사채까지 몽땅 챙겨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매일 밤 좁은 거실에서는 영자의 숨죽인 흐느낌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유나는 병원에 누워있는 민재를 간호하며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곤 했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현우의 연락을 피하며 혼자 속을 끓이는 유나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현우의 앞길마저 진흙탕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나의 휴대전화가 짧고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현우가 아닌 그의 어머니 명자였다. 유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명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당장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로 나오라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유나는 거절할 틈도 없이 끊어진 전화를 붙잡고 마른 침을 삼켰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호텔 라운지는 유나의 남루한 옷차림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고급스러운 벨벳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명자는 다가오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자 명자는 인사조차 받지 않은 채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명자의 혀끝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며칠 전 유나의 집에서 목격한 붉은 딱지들과 사채업자들의 난동을 언급하며 끔찍하고 상종 못할 바닥 인생들이라며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부모라는 작자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나앉았고 동생이라는 놈은 오토바이를 타다 반신불수가 되어 병상에 누워있으니 이 집안의 꼴이 그야말로 진흙탕 구덩이가 아니냐는 명자의 독설이 유나의 가슴을 무참히 난도질했다. 유나는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억눌렀다. 명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 현우가 그런 쓰레기 같은 집안의 빚을 떠안고 시궁창에서 허우적대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볼 수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명자의 눈빛은 뱀처럼 서늘하고 매서웠다. 명자는 테이블 위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거칠게 밀어 던졌다. 봉투 안에는 두툼한 수표 뭉치가 들어있었다. 당장 이 돈을 받고 내 아들 곁에서 떨어지라는 명자의 명령이 라운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나의 시선이 두툼한 돈 봉투에 머물렀다. 동수의 사채 빚을 갚고 민재의 수술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금 당장에 급한 불을 끄기에는 유혹적인 금액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떨리는 손을 거두고 명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유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자의 제안을 거절했다. 자신은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이지만 현우를 향한 마음마저 돈으로 흥정할 생각은 없다며 봉투를 명자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그리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거둬준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며 그분들의 가난을 조롱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당당하게 덧붙였다. 유나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명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어디서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훈계질이냐며 명자가 언성을 높였다. 명자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얼음물 잔을 향해 뻗어나갔다. 명자는 잔을 거칠게 집어들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나의 얼굴을 향해 얼음물을 정통으로 끼얹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유나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흘러내렸다. 쨍그랑거리는 얼음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요란하게 흩어졌다. 라운지 안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을 향했지만 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다. 천박하고 뻔뻔한 집안의 핏줄은 어쩔 수 없다며 기생충처럼 내 아들의 피를 빨아먹으려 들지 말고 당장 이 돈을 들고 꺼지라는 명자의 폭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물에 흠뻑 젖은 유나의 앞머리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테이블을 적셨다. 수치심과 분노가 유나의 온몸을 떨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유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들어 천천히 물기를 닦아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명자를 향한 경멸과 오기가 서려 있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자가 던진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명자가 코웃음을 치며 승리감에 젖으려는 찰나였다. 유나는 봉투를 명자의 발밑으로 보란 듯이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당신 같은 어머니를 둔 현우가 불쌍하다는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나는 내 자존심을 팔아먹을 만큼 비굴하지도 않고 당신 아들에게 매달릴 만큼 절박하지도 않다는 유나의 서늘한 대답에 명자의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다. 유나는 당당하게 뒤돌아섰다. 젖은 머리카락과 엉망이 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가 라운지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입구 쪽에 서 있던 익숙한 인형이 유나의 시야에 들어왔다. 현우였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참담한 표정으로 젖은 유나의 얼굴과 멀리서 씩씩거리며 서 있는 자신의 어머니 명자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의 눈동자가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확인한 순간 유나는 찰나의 흔들림을 느끼며 걸음을 재촉해 그를 지나쳐 호텔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회전문 밖으로 나온 유나는 쏟아지는 햇살 아래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부서질 것 같은 자존심을 부여잡고 버텨낸 그녀의 눈에서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이제 현우와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직감하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 같은 현실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동수는 유나의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단번에 알아챘다. 호텔 라운지에서 명자에게 수모를 겪고 돌아온 날 밤, 유나는 현관에서 젖은 옷가지를 숨기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동수의 낡고 예리한 눈썰미는 딸의 비참함을 놓치지 않았다. 영자가 민재의 병간호로 집을 비운 사이 텅 빈 거실에 붉은 압류 딱지들만 섬뜩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동수는 쪼그려 앉은 채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이 사랑하는 딸의 앞길마저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의 숨통을 옥죄었다. 다음 날 저녁, 유나가 퇴근 후 민재의 병원으로 향한 것을 확인한 동수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짐을 한가득 짊어진 사람처럼 잔뜩 굽어 있었다. 동수는 평소 유나가 끔찍이 아끼던 남자, 그리고 자신 역시 친아들처럼 든든하게 여겼던 현우에게 연락을 취했다. 유나 몰래 단둘이 만나자는 동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현우는 흔쾌히 그러나 조금은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응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곳은 화려한 식당이나 조용한 찻집이 아닌 동네 어귀에 허름하고 비좁은 선술집이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담긴 김치찌개가 버너 위에서 끓고 있었고 기름때가 낀 벽면에는 누군가의 낙서가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현우는 맞은편에 앉은 동수의 수척해진 얼굴과 초라한 행사액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동수는 말없이 소주 한 병을 시키더니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잔을 먼저 채웠다. 동수는 영업 후 자신의 잔을 비워내며 힘겹게 입을 뗐다. 그는 태진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집안 살림까지 압류당한 처참한 현실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거기에 아들 민재마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막대한 병원비가 빚더미처럼 쌓여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동수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현우는 이미 유나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동수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는 그저 입술만 깨물 뿐이었다. 동수는 현우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동수의 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다. 동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며 유나가 현우의 어머니 명자에게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짐작이 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이지만 자신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딸이라는 동수의 절절한 고백이 선술집의 탁한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이어진 동수의 말은 현우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동수는 현우에게 유나와 헤어져 달라고 애원했다. 자신 같은 못난 부모 밑에서 평생 빚을 갚으며 시댁의 멸시와 구박을 견뎌야 할 유나의 미래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며 현우처럼 앞길이 창창한 청년의 발목까지 잡고 싶지 않다는 동수의 진심 어린 만류였다. 동수는 유나가 현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만 사랑만으로 감당하기엔 우리 집안의 불행이 너무 크고 무겁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현우는 당황하여 동수의 손을 꽉 마주 잡으며 절대 유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은 유나의 집안 형편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유나와 함께 짊어지고 이겨내겠다는 현우의 결연한 눈빛이 빛났다. 하지만 동수는 완강했다. 그는 테이블 옆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더니 이내 좁은 선술집 시멘트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예순을 바라보는 초로의 아버지가 딸의 남자친구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무릎을 꿇은 것이다. 현우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동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동수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제발 내 딸을 놓아달라고, 그 애가 불행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없게 해달라는 동수의 처절한 통곡이 선술집 안의 사람들의 시선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선술집의 미닫이 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수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병원에서 달려온 유나였다.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선 유나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하는 동수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부축하려는 현우에게 멈췄다. 유나의 세상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듯했다. 자신을 위해 평생 구분등으로 살아온 아버지, 그 자존심 강한 아버지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이다. 유나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명자가 얼굴에 끼얹었던 얼음물보다 수백 배는 더 차갑고 잔인한 고통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발겼다. 유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동수의 양팔을 붙잡고 거칠게 끌어올렸다. 동수가 힘없이 끌려 올라오자 유나는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오열했다. 아빠가 왜 무릎을 꿇냐고, 아빠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냐며 악을 쓰는 유나의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유나의 눈물이 동수의 남루한 외투를 흠뻑 적셨다. 현우는 차마 두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참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동수를 부축한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보았다. 유나의 두 눈은 눈물로 붉게 짓물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호했다.
유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현우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까지 당신과 결혼할 수는 없다는 뼈아픈 선언이었다. 자신에게는 당신과의 미래보다 무너진 가족을 지키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다며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는 유나의 잔인한 쐐기가 박혔다. 현우가 애타게 유나의 이름을 부르며 변명하려 했지만 유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동수의 어깨를 단단히 부축한 채 선술집 문을 나섰다. 어두운 밤거리로 사라지는 부녀의 굽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현우는 망견자실한 채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유나는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끊어내며 기꺼이 캄캄한 지옥 속으로 아버지를 따라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동수가 낡은 선술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던 밤, 유나가 현우에게 잔인한 이별을 통보하고 돌아선 이후로 동수의 집안은 짙은 그림자에 휩싸였다. 유나는 낮에는 직장에서 쫓기듯 일하고 밤에는 민재의 병실에서 휠체어를 미는 법을 배우며 파김치가 되어갔다. 동수와 영자는 어떻게든 붉은 압류, 딱지가 붙은 짐들을 정리하고 빚을 갚아 유나의 짐을 덜어주려 했지만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체는 평범한 가족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끊어놓고 있었다. 현우의 연락은 유나의 철저한 무시 속에서 끝내 끊어지고 말았다. 며칠 뒤 동수는 결단을 내렸다. 평생을 바쳐 장만한 날 같지만 따뜻했던 아파트를 급매물로 헐값에 넘기고 남은 전세금마저 탈탈 털어 사채빚 일부를 갚기로 한 것이다. 영자는 짐을 싸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퇴원한 아들 민재를 병원에 계속 눕혀둘 여력조차 없었다. 동수는 서울 변두리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하고 습기찬 다세대 주택에 지하 단칸방을 계약했다. 그곳만이 내 식구가 간신히 몸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이삿날 아침이었다. 동수와 영자는 낡은 용달차 한 대에 압류 딱지가 붙지 않은 조촐한 세간살이와 옷까지 몇 점을 싣고 있었다. 유나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휠체어에 앉은 민재의 우산을 받쳐들고 차가운 비를 피하고 있었다. 민재는 멍한 눈으로 텅 빈 아파트 현관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민재의 손을 꽉 쥐었지만 민재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용달차가 질퍽한 흙탕물을 튀기며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숨막히는 곰팡내가 진동하는 비탈진 골목길 안쪽이었다. 유나는 빗물에 미끄러지는 휠체어를 간신히 밀며 가파른 내리막을 위태롭게 내려갔다. 영자는 무거운 이불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며 동수의 뒤를 따랐다. 동수는 지하 단칸방의 번호가 적힌 쪽지와 열쇠를 쥐고 녹슨 철문을 찾아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동수가 빗물에 젖은 쪽지를 쥐고 찾아간 지하 단칸방 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창살 틈으로는 낯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찌개를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동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쑤셔 넣으려 했지만 자물쇠의 모양조차 맞지 않았다. 당황한 동수가 녹슨 철문을 세차게 두드리자 안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리며 문이 거칠게 열렸다. 러닝셔츠 차림에
건장한 남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동수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이 방을 계약하고 이사를 왔노라며 부동산 계약서를 내밀자 남자는 동수를 미친 사람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남자는 이 집은 자신이 3년째 살고 있는 전셋집이라며 당장 경찰을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윽박질렀다. 동수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영자가 보따리를 떨어뜨리며 빗바닥에 주저앉았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민재의 고개가 꺾였다. 유나는 사색이 되어 동수가 쥔 계약서를 낚아채듯 확인했다. 도장과 서명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동수가 찾아갔던 부동산 중개업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업자였다.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마련한 보증금을 몽땅 가로채고 사라져버린 지독하고 악랄한 전세 사기였다. 동수는 빗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는 유령 중개업자의 번호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건조하고 기계적인 음성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늙은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집을 잃고 이제는 사기꾼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끔찍한 순간이었다. 비는 점점 더 굵어지고 날은 어둑어둑해져 갔다. 갈 곳을 잃은 내 식구는 짐짝과 함께 서울의 차가운 밤거리로 내동댕이 쳐졌다. 유나는 비닐로 민재의 휠체어를 덮어주며 눈물을 닦아냈고 동수는 벽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영자는 빗물과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감싸쥐고 길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그들의 처참한 몰골을 스치듯 비추고 지나갈 뿐 누구 하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았다. 그때였다.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동수를 부축하려던 영자의 몸이 힘없이 기울어졌다. 영자가 거친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동수와 유나가 비명을 지르며 영자에게 달려들었다. 영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조차 희미했다. 민재가 휠체어에서 상체를 굽히며 어머니를 부르짖었지만 영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동수는 영자를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고 유나는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살려달라며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지만 야속한 비바람만이 그들을 후려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밤, 동수의 가족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채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영자는 스트레처카에 실려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동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 복도 의자에 허물어져 있었고 휠체어에 앉은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무기력함을 저주하고 있었다. 유나는 영자의 창백한 손을 꽉 쥔 채 핏발선 눈으로 병실 천장을 노려보았다. 슬픔과 절망은 어느새 서늘하고 날카로운 분노로 모양을 바꾸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자신을 걷어준 가족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악마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전까지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유나는 동수의 주머니에서 비에 젖어 너덜너 덜해진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녀는 직장에 연차를 내고 미친 듯이 전세 사기범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유령 중개소에 주소지와 계약서에 적힌 가짜 이름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밤낮 없이 추적하며 경찰서와 구청을 제 집 드나들듯 오갔다. 며칠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유나는 마침내 결정적이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의 꼬리를 밟고야 말았다. 가짜 계약서에 찍힌 유령 중개업소의 인장과 대포통장의 자금 흐름은 다름 아닌 동수를 나락으로 빠뜨린 배신자 태진의 불법 사채 사무실로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태진은 여행사 자금만 들고 튄 것이 아니라 동수의 마지막 남은 전세금마저 뜯어내기 위해 수하들을 시켜 전세 사기라는 악랄한 덫을 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유나의 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다. 태진의 불법 사무실이 위장하고 있는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을 몰래 답사하던 유나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사입이 교회의 찬송가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목격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코트를 걸치고 태진과 나란히 서서 사기친 돈다발을 세며 소름 끼치게 웃고 있는 여자. 유나의 친어머니 화자였다. 화자는 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데 실패하자 태진과 결탁해 동수의 마지막 숨통인 전세금마저 사기로 가로채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었다. 자신의 피부티인 유나를 길거리로 내몰면서까지 탐욕을 채우려 한 친모의 짐승 같은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유나의 이성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유나는 상가 구석에서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그들의 대화를 은밀히 채집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모였다. 다음 날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날씨 속에서 유나는 홀로 그 상가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사이비 종교의 기괴한 제단이 차려진 넓은 방이 나타났다. 그 한가운데 놓인 탁재는 태진과 화자 그리고 전세 사기를 쳤던 가짜 중개업자 놈이 둘러앉아 고기를 구우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유나의 등장에 탁자 주위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화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제 발로 돈다발이라도 싸들고 왔냐며 비아냥거렸다. 태진 역시 동수의 딸이 겁도 없이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유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탁자 앞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불판 위로 거칠게 패대기 쳤다. 두꺼운 봉투가 터지며 쏟아져 나온 것은 태진의 이중장부 사본과 대포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화자가 사이비 교주와 짜고 신도들의 돈을 갈취해온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된 증거들이었다. 태진의 비릿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화자의 눈빛이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방금 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 모든 증거 파일의 원본을 넘기고 오는 길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지금쯤 경찰 특공대가 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을 거라는 유나의 당당한 선언에 사기꾼 일당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성을 잃은 태진이 짐승처럼 쌍욕을 내뱉으며 유나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유나는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탁자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불판을 양손으로 거칠게 뒤엎어버렸다. 지글거리던 삼겹살 기름과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 파편이
놈들의 발밑으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비명소리와 함께 상가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유나는 쓰러진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태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화자를 노려보며 당신 같은 쓰레기가 내 배를 아파 낳은 어미라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역겹다며 일갈했다. 유나의 서늘한 독설에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화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유리 잿더리를 집어들었다. 화자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잿더리를 치켜들고 유나의 머리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유나가 피할 틈도 없이 날아오는 둔탁한 흉기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거칠게 열려 젖혀지며 누군가 유나의 몸을 끌어안고 맹렬하게 몸을 날렸다.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방 안을 울렸다. 잿더리는 유나의 머리가 아닌 그녀를 감싸 안은 남자의 넓은 등과 뒤통수를 강타했다. 남자의 셔츠 위로 붉은 피가 터져나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화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잿더리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유나는 자신을 껴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고통을 참아내며 유나를 강하게 끌어안고 있는 남자. 며칠 전 잔인하게 이별을 통보하고 돌아섰던 현우였다. 현우는 유나가 위험에 빠진 것을 직감하고 몰래 그녀의 뒤를 밟아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뒤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들이닥친 경찰들이 태진과 가짜 중개업자들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리꽂으며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유나는 현우의 피 묻은 얼굴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오열했고 현우는 피를 흘리면서도 애써 옅은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등을 다독였다. 화자는 넋이 나간 채 경찰의 손에 이끌려 끌려나갔고 길고 잔인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유나와 현우의 처절한 방역 앞에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태진과 화자를 포함한 사기꾼 일당이 모조리 체포되고 난 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현우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머리에 입은 상처는 깊었고 며칠간 병상에 누워 안정을 취해야만 했다. 유나는 밤낮으로 현우의 곁을 지키며 그의 피 묻은 붕대를 갈아주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굳건한 마음을 눈빛만으로 확인했다. 태진 일당의 검거 소식에 동수와 영자는 허탈한 눈물을 흘렸다. 비록 사기당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지만 평생을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감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가족은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의 병실로 그의 어머니 명자가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명자는 아들의 머리에 감긴 붕대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유나의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유나를 향해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내 아들을 사지로 끌어들였다며 당장 꺼지라는 악담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우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현우는 유나가 아니었더라면 자신이 태어난 이유조차 몰랐을 것이라며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돈과 명예로 가득 찬 텅 빈 집이 아니라 바로 유나의 곁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와 외제차 열쇠를 명자의 발밑에 던져버리며 그동안 누려온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오직 유나의 남자로서 살아가겠노라고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노라고 못을 박았다. 아들의 서늘하고 단호한 선전포고의 명자는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고 비틀거리며 병실을 빠져나갔다. 며칠 뒤 퇴원한 현우는 유나의 가족 앞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현우는 동수와 영자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 어머니가 저지른 무례를 대신 사과했다. 그리고는 낡은 봉투를 동수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현우가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온 적금 통장과 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작은 오피스텔의 등기권 리증이 들어있었다. 현우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은 유나의 가족과 함께 나눌 것이라며 이 작은 보금자리에서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동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현우의 손을 잡았고 영자는 현우를 끌어안고 친아들처럼 등을 두드리며 오열했다. 그들은 함께 현우가 마련한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비록 낡은 아파트보다 비좁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 식구가 마음 편히 몸을 누일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집이었다. 동수는 현우와 함께 짐을 날랐고 영자는 유나와 함께 먼지를 닦아내며 새 보금자리를 정돈했다. 휠체어에 앉은 민재의 굳어있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해 진력 옹기종기 모여 앉아 라면으로 첫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명자가 다시금 들이닥쳤다. 그녀는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기어이 이 거지 같은 지방과 엮이려는 아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명자는 단숨에 유나의 앞으로 돌진했다. 그녀는 여우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퍼붓더니 지난번 호텔 라운지에서처럼 유나의 뺨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치켜들었다. 유나가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찰나의 순간 둔탁하고 묵직한 마찰음이 좁은 거실을 울렸다. 명자의 손바닥은 유나의 뺨에 닿지 못했다. 그녀의 손목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거칠며 평생의 세월이 새겨진 투박한 손에 의해 강하게 붙들려 있었다. 명자가 경악하며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동수가 서 있었다. 동수는 더 이상 굽은 등으로 서 있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지키려는 늙은 사자의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동수는 나지막하지만 뼈를 울리는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딸이라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딸에게 손을 대느냐는 동수의 일갈이 명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동안의 비굴함과 무력감을 모두 날려버리듯 명자의 손목을 뿌리치며 다시 한번 윤에게 손을 댈 시에는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경고했다. 평생을 묵묵히 짐을 짊어져 온 늙은 아버지의 서슬, 퍼런 분노 앞에서 명자는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뒷걸음질을 쳤다. 현우가 다가와 동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머니를 노려보았고 영자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앞을 막아서며 명자를 쏘아보았다. 명자는 자신의 아들마저 완벽하게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초라한 늙은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노에 차 씩씩거리며 돌아서더니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사라졌다.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서 동수는
천천히 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윤아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동수는 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은 서로라는 가장 단단한 기둥을 얻었다. 핏줄보다 진한 사랑으로 얽힌 진정한 가족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다. 명자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이후 현우의 작은 오피스텔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동수의 서슬퍼런 분노와 아들의 단호한 결의 앞에서 명자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시작은 비좁고 초라했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잠드는 밤은 그 어떤 대궐보다 아늑하고 따뜻했다. 윤아와 현우는 호화로운 예식장과 값비싼 예물을 모두 포기했다. 대신 동네의 작은 예식홀을 빌려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주는 소수의 사람들만 초대하여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낡은 턱시도를 차려입은 동수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다. 20년 전 죽어가는 친구 진우의 손을 잡고 그의 어린 딸을 거두었던 그날이 어제처럼 선명했다. 그 작고 여렸던 아이가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는 사실이 기쁨과 함께 가슴 시린 씁쓸함으로 밀려왔다. 동수는 주머니 속에서 낡고 빛바랜 진우의 사진을 꺼내 들고 가만히 쓸어보았다. 진우야 보고 있냐. 내 딸 내가 이렇게 곱게 키워서 시집 보낸다. 동수의 입가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예식홀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가 동수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하객석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친모 화자의 자리도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은 시어머니 명자의 자리도 비어 있었다. 하지만 유나의 얼굴에는 조금의 그늘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식장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현우와 곁에서 든든하게 자신을 지탱해주는 아버지 동수에게만 향해 있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축가가 울려 퍼질 차례가 되자 사회자는 특별한 순서를 알렸다. 오늘은 신랑 신부의 친구가 아닌 신부 유나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부모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이었다. 잔잔한 전주가 흐르자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꽉 쥐었다. 노래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담담하게 그려낸 한 가수의 곡이었다. 첫 소절이 나오기도 전에 동수와 영자는 이미 손수건을 꺼내들어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스크린 위로는 유나가 밤새 준비한 사진들이 영상으로 흘러나왔다. 낡은 아파트에서 소박한 생일 파티를 하던 모습, 운동회 날 자신을 목에 태우고 달리던 동수의 젊은 날, 민재가 사고를 당해 병실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던 순간, 그리고 붉은 압류 딱지가 붙은 집 앞에서 망견자실하던 가족의 모습까지. 지난 세월의 희로애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하객들의 눈시울마저 붉게 물들였다. 노래의 마지막 여운이 가시기도 전 유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 바치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었던 아버지 아들의 병원비를 위해 한겨울에도 식당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던 어머니. 유나는 두 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절절한 고백을 이어갔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음성은 예식홀 안에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렸다. 그때 예시콜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재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재활치료용 목발에 힘겹게 몸을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버진 로드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했다. 민재는 유나와 현우 앞에 서서 서툰 솜씨로 접어온 편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철없던 행동으로 누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것을 눈물로 사죄하며 이제는 자신이 누나와 새로운 매형을 지키는 든든한 동생이 되겠노라 맹세했다. 유나는 민재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식이 끝나고 동수의 가족은 현우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와 늙은 부모님, 그리고 목발을 짚은 동생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영자가 끓여낸 뜨끈한 떡국을 나눠 먹으며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한 행복을 느꼈다. 현우는 서툰 솜씨로 과일을 깎아 동수의 입에 넣어주었고 민재는 유나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제 자기가 돈 벌어서 누나를 호강시켜 주겠노라 너스레를 떨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저녁 노을이 비쳐 들어와 작은 거실을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동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낡은 소파의 깊숙이 등을 기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동수의 나지막한 독백이 따뜻한 거실의 공기를 감쌌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운명이라고. 하지만 나는 오늘에서야 깨닫는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함께 보듬고 아픔을 나누어 짊어지는 그 고된 시간 속에서 바로 이 심장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카메라는 식탁에 둘러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5 식구의 모습을 천천히 비춘다. 동수가 유나의 밥그릇 위에 가장 큰 갈비찜 한 조각을 올려주는 다정한 모습에서 이야기는 마침내 따뜻하고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다.